장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한은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한의 어떤 경제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겨울방학 쌤튜브 고등학교 사회 6번째 강의를 맡은 저는 인천공항고등학교 교사 황인욱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겨울방학 마지막 강의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요, 남북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입니다. 그럼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945년 분단 이후에 80년째 지금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냉전을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가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 관련된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수업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긴 했으나 우리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평화 통일의 대상인 북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그동안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통일의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은 독재 국가입니다. 특히 김씨 3대가 계속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세습 독재 국가이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당시 북한의 지도자별로 어떠한 북한 사회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은요,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의 책임을 김일성에게 사람들이 당시에 정치인들이 많이 돌렸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김일성은 어떤 본인의 입지를 높이고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을 창시를 해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의 내용을 찾아보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의 주체는 인민이다. 이런 좋은 말로 되어 있는데 실은 이름만 번지르르 할 뿐이지 결국 김일성 독재를 지속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달라, 우리는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는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린 독자적인 주체적인 노선으로 갈 거야 라고 말만 번지르르게 했지만 결국 김일성 독재를 강화하는 도구로서 쓰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김일성의 아들로서 다음 북한 정권을 인수받은 사람이 바로 김정일인데요. 이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북을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핵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 시기에 김정일이 지배하던 시기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아사를 경험하는 굉장히 북한 사회에서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바로 두 번째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의 북한의 지도자죠. 김정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독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방식을 어떤 것으로 택했냐면 바로 핵을 점차 고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핵미사일을 더 멀리 보내던가, 핵을 더 무겁게 탑재하다든지,
아니면 핵미사일을 더 빠르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핵과 핵미사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점점 고도화하면서 결국 핵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어떤 단결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부의 노력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박정희 정부고요. 두 번째는 노태우 정부고요. 세 번째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통일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의의는요, 바로 남북한 통일의 어떤 3대 원칙을 이제 정립한 그러한 최초의 어떤 공동성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는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즉, 자주,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외세의 간섭을 받지 말고 통일하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지 말자. 평화를 통해서 통일에 나아가자. 이것이 평화 원칙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자라는 이렇게 3대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대화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이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무색하기도, 의의가 무색하기도 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한은 동시에 독재를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한의 박정희 정부는요,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재를 강화해 나가고요.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김일성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남북한 통일을 위한 노력임은 맞지만 이것이 의미가 퇴색되게도 이후에 남북한의 독재가 이어지게 되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노태우 정부에는요, 노태우 정부는 북방 외교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북방 외교가 뭐냐?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죠? 그렇죠. 북한이 있고, 그 위에는요, 중국이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면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에는 소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인데요. 자, 그럼 북방 외교가 뭐냐?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그러한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겠다. 즉, 사회주의 국가와 보다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 이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가 실시한 북방 외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긴 이름의 문서입니다.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핵심 내용은요, 바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우리 서로 인정할게. 너도 국가고 우리도 국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이제 진일보한 노력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김대중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요, 바로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찬 바람을 쏘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으로 북한 사회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철학에 기반했던 것이 바로 햇볕 정책이었는데요. 그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의 소떼를 몰고 이제 방북을 하는 그런 어떤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시기에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 분위기가 점차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장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한은 이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죠. 값싼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한의 어떤 경제적 요소가 결합되었을 때 엄청난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비가 절감되고 이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의 통합과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의 인권도 향상이 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의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생각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막대한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요. 다음 통일된 이후에 남북한 간에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경제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혼란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 통일과 관련된 사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핵심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고 이 사료가 어떤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의 과정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의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네, 여러분들 사료 잘 읽으셨나요? 첫 번째 사료는요,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7.4남북 공동성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두 번째 사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료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이것이 어떤 통일을 위한 노력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네, 두 번째 사료는요,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줄 보시면 마지막에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나온 통일을 위한 노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용에서 제1조에서 남북한이 상호 간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사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시고 어떤 내용의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네, 세 번째 사료도 잘 읽어보셨을까요? 네,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면 이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임을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에 대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발표문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요, 통일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발표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예상되는 청중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은 8.15 광복절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자 수는요 600자로 제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3가지 중 우리가 배웠던 3가지 중에 한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은요 통일에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포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한 2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시 사라질 테니까요. 한번 화면 멈추고 이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글 잘 작성하셨을까요? 네, 그리고 작성 예시 한번 제가 적어 왔는데요. 한번 작성 예시도 한번 확인하면서 본인의 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민족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은 결국 평화로운 통일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무력 사용을 하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자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정신은 지금도 우리가 통일을 고민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분단으로 인해 가족이 이산되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비극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남과 북이 힘을 합칠 때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통일이 되면 더 넓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성장이 기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 통일 비용이 커지고 사회 문화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의 지혜와 힘을 믿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한다면 통일은 분명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성 예시도 잘 확인해 보셨나요? 네, 이 작성 예시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고 사료 읽고 그 다음에 글로 작성하는 것까지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이번 쌤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찬 겨울방학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